내 이름은 김정희입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홀로 저와 제 동생들을 키우셨죠.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비포장 도로가 대부분이었고, 동네 아이들은 맨발로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동네에는 오래된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저희 집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저희 집은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는 허름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어머니와 함께 양동이를 들고 물이 새는 곳을 막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방 안에는 낡은 돗자리 하나와 몇 벌 안 되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불을 여러 겹 껴안고도 추위에 떨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새벽이면 이웃의 집을 청소하거나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일을 하셨죠. 어머니는 하루 종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시면서도 항상 저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정희는 꼭 성공할 거야. 너는 이 집을 벗어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동생들도 저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동생들에게 책과 공책을 물려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독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을 밤마다 동생들에게 가르쳐주며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더 전해주려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동생들과 함께 밤을 새워 공부했는데 그 시간들이 제겐 힘들면서도 보람있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동생들이 숙제를 다 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들 앞에서 좋은 언니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난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이 새 옷과 맛있는 도시락을 가져올 때 저는 허름한 옷과 보리밥 한 덩어리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도시락통이 없어 어머니가 주머니에 쌀을 넣어 싸주셨던 날도 있었습니다. 종종 친구들의 눈총과 선생님의 안쓰러운 시선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저는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언젠가 이 상황을 벗어나리라는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놀 시간이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을 책을 읽거나 어머니를 도우며 보냈습니다. 그래도 제 어린 시절의 빛이 되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고 제 또래의 동네 친구였습니다. 수미는 제게 늘 따뜻하고 밝게 대해 주었고 저의 형편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려울 때마다 저를 돕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도시락을 가져오지 못해 점심시간에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수미가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정희야, 우리 같이 먹자. 너 혼자 있으면 나도 재미없어. 수미의 그 말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수미와 저는 학교가 끝나면 동네 뒷산에 올라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식당을 열어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꿈을 이야기했고, 수미는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그 시절엔 작은 꿈이었지만 수미와 나눈 대화는
제가 힘든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학비를 댈 여유가 없어서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고 나중에는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시장은 늘 분주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어머니처럼 묵묵히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온몸이 쑤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이것도 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야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힘을 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한 저는 나중에 야간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미소와 정이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말씀이 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들었던 시기의 수미와의 추억은 제 마음 속에서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돈을 모은 끝에 저는 작은 식당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허름한 10평 남짓의 공간이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의 메뉴를 직접 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같은 소박한 한식 위주로 시작했지만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점차 다양한 메뉴를 추가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직접 골라오며 음식의 맛과 품질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맛있네요. 엄마 손맛이 느껴져요라고 말할 때마다 제 노력의 결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항상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손님들은 그곳에서 가족 같은 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를 마친 후 종종 저에게 고맙다, 정희 씨. 이 집 음식 먹으니 힘이 나네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계속 노력하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사업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음식을 맛보며 정희 씨, 이 맛이라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일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라며 투자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제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도움으로 제 식당은 점차 확장되었고 저는 체계적인 경영과 마케팅을 배우며 사업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를 계기로 저희 가게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요리 비법을 체계화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며 제 요리의 정성과 맛을 전국적으로 알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은 도시 중심가에 문을 열었고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매장이 늘어날수록 제 이름은 더욱 알려졌고 사람들은 저희 브랜드를 한식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의 성장 속도는 눈부셨습니다. 5년 만에 전국 주요 도시에 50개 이상의 매장을 열었고 브랜드 가치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저는 매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집중하여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해외로도 사업을 확장하여 한식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여러 국가에 진출한 저희 브랜드는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받으며 성공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난했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사업가로 성장했으며 이 성공은 단순히 저 개인의 만족을 넘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삶에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매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축을 담당했던 강현우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고, 함께 일하며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사업적 조언뿐 아니라 제가 혼자서 짊어져야 했던 무게를 나눌 수 있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강현우 씨는 항상 꼼꼼하고 진중한 태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의 노력 덕분에 매장은 항상 완벽한 모습으로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식사를 마친 뒤 저와 사업 이야기를 나누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의 꿈과 가치관은 저와 닮아 있었고, 저는 그가 가진 따뜻함과 진실성에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 저희는 늦은 밤까지 매장 준비를 하다가 첫눈이 내리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는 당신이 이룬 모든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대단한 건 당신이 가진 따뜻한 마음이에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길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담긴 고백은 제 마음을 두드렸고,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사업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현우 씨는 저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함께 준비했던 매장에서 그는 작은 식을 준비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결혼을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평생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스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고, 사랑과 신뢰 속에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작은 집을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 안은 저희가 함께 고른 가구들로 채워졌고, 모든 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우 씨가 커피를 준비하며 웃으며 오늘도 화이팅이야 라고 말했고, 저는 그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저녁에는 둘이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음식을 만들면 그는 설거지를 자처하며 오늘 요리는 또 최고네, 정희 씨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사소한 문제로 티격태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금을 넣는 것을 깜빡하면 그는 장난스럽게 정희 씨, 나만큼 완벽하려면 아직 멀었어 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러다도 금방 서로의 실수에 웃음으로 넘어가곤 했죠. 이 작은 갈등들은 오히려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고,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소소한 일로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의 배려와 사랑은 제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겠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우리는 아이를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했지만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점점 마음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로부터 특별히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조차도 저를 안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매달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대에 부풀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의도치 않은 조언들이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저는 점점 스스로를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정희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에게는 분명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제 마음속 공허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후 우리는 인공수정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기를 가진 친구들의 소식은 축하의 마음과 함께 우리 부부에게 묘한 허전함과 조급함을 안겨주었고, 이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눈 끝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수많은 진료와 시술,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 끊임없이 희망과 불안을 오갔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의사에게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몸과 마음에 쌓였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 씨와 함께 울고 웃으며 손을 꼭 잡았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저는 남다른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폈고 배 속에서 아이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그 작은 기적에 감사했습니다. 마침내 아들이 태어난 날, 우리는 감격에 찬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여린 손과 발을 가진 아기가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릴 때 우리는 그 울음소리가 그동안의 모든 기다림과 고통을 씻어내는 듯한 기적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현우 씨는 눈물을 훔치며 정희야, 우리 정말 해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라고 말했고 저는 그 순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기쁨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와 작은 숨소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모든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병실에 퍼지는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우리의 아들은 정말로 귀하게 얻은 선물이었고 우리는 그에게 현우의 빛이라는 의미를 담아 현빛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현빛이 자라면서 우리 집은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현빛이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그 순간이 모든 고통과 기다림을 잊게 만드는 기적 같았습니다. 그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고 첫 걸음을 내딛었을 때 현우 씨와 저는 박수를 치며 그 순간을 축하했습니다. 현빛은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아이로 집 안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소소한 것들에도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매일 새롭게 행복을 느꼈습니다. 현빛이 자라는 동안 저와 현우 씨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주말이면 공원에 가서 연을 날리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고 현빛이 좋아하는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며 그가 이야기에 빠져들어 눈을 반짝이는 순간을 즐겼습니다. 때로는 현빛이 직접 동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온갖 흉내를 내며 저희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현빛이 처음으로 엄마, 아빠 최고예요 라고 말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축복이었고 그의 존재는 매일 우리를 더 나은 부모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현빛과 함께 요리 시간을 가지며 쿠키를 구웠던 날, 온 집안에 퍼진 달콤한 냄새와 그의 환한 미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빛이 7살 되던 해, 우리의 행복은 예상치 못한 비극으로 깨졌습니다.
남편 현우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밝게 시작되었지만 하루가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현우 씨는 아침에 현빛에게 뽀뽀를 해주며 저녁엔 맛있는 간식 사올게라고 약속하며 나섰습니다. 그가 떠난 지 몇 시간 후 전화 한 통이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던 차 안에서 저는 내내 그가 무사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병실의 공기와 그의 평온한 얼굴은 모든 희망을 산산이 부수고 말았습니다. 그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현우 씨는 평소처럼 활짝 웃으며 오늘 저녁엔 맛있는 거 준비할게. 현빛이 좋아하는 떡볶이 어때? 라며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웃으며 조심히 다녀와요. 라고 말했던 그 순간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에 울리는 낯선 번호의 전화는 심장을 내려앉게 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도착했을 때 들은 그의 상태는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현우 씨는 출근길에 현빛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온다며 활짝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 경찰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이미 그의 의식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그는 다른 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그 곁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도록 아프게 했습니다. 왜 하필 그가, 왜 지금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가슴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차가운 감촉에 현실을 깨닫는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시간조차 흐르지 않는 듯한 그 공간에서 저는 한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우리가 함께한 모든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따뜻한 웃음과 손길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숨이 막힐 듯한 슬픔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손을 잡아보았지만 차가운 그의 손끝에서 전해오는 고요함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는 그 곁에 앉아 한없이 흐느끼며 고통을 삼켰습니다. 현빛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으며 천진난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현우 씨의 장례식 날,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추스르며 현빛을 꼭 안았습니다. 주변에는 조문객들의 흐느낌과 억눌린 울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는 하염없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고 현빛은 아빠의 사진을 바라보며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들의 말은 메아리처럼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현우 씨와의 추억으로 가득 차 오히려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빈자리가 주는 깊은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채워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조문객들이 무겁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서는 끝없는 허무와
고통이 소용돌이쳤습니다. 현빛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오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그저 그를 꼭 아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질문은 제 마음을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현빛을 품에 안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아이가 느낄 혼란과 상실감이 제 슬픔보다 더 클까 두려웠습니다. 눈물로 번져 보이지 않는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나오지 않는 소리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작은 몸이 느끼는 불안이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며 강해지라고 말했지만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우 씨와의 추억이 스치듯 떠오르며 그의 부재가 남긴 커다란 공허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손길,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도 힘내자라며 건네던 따뜻한 한마디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이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저는 그저 멍하니 시간을 보내며 혼자서 슬픔을 삼키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가슴속으로 외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그의 작은 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이제는 제가 이 가정을 지키고 현빛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죽음은 제 사업에도 큰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주요 결정이 지연되면서 가맹점주들 사이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가맹점은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고민했고 몇몇 직원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겠다며 회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현우 씨가 담당했던 재정 관리가 미흡해지면서 몇몇 매장은 운영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제게 슬픔을 넘어 생존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부재로 인해 저는 혼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어가야 했고 현우 씨가 담당했던 재정 관리와 운영 업무를 갑자기 떠안게 되었습니다. 일부 가맹점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사업의 미래를 불안해하며 이탈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슬픔을 억누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현빛에게는 강한 엄마가 되어야 했고 직원들과 가맹점주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리더로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사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일일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가맹점에서는 사장이 대표님, 저희도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줄어드는 걸 보니 저도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울먹이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가맹점에서는 사장이 저희 매장을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두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보며 저 역시 눈물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저는 단순히 위로를 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약속하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현장을 직접 돌며 가맹점주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남긴 경영 자료와 매뉴얼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밤마다 남편의 빈 서재에 홀로 앉아 그의 메모와 자료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랍 속에서 발견한 그의 손글씨가 가득한 노트는 마치 그가 제 옆에서 이야기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야, 힘내자. 우리가 함께 만들던 꿈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멈춰선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의 흔적은 제게 슬픔과 동시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되새기며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로운 메뉴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계절 한정 메뉴를 도입해 고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고, 기존 메뉴의 레시피를 개선해 맛과 품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손님과의 정을 강조한 가족 같은 식사 캠페인을 전개해 따뜻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또한 가맹점주의 의견을 반영한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해 신뢰를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도모했습니다. 저는 고객들이 다시 우리 브랜드를 믿고 찾아올 수 있도록 품질과 서비스를 강화했고, 현빛과 함께 찍은 따뜻한 가족 이미지를 광고에 활용해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자 했습니다. 현빛의 웃음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고, 그로 인해 브랜드는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가맹점주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며 문제를 해결했고,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팀워크를 강화했습니다. 한 번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지원 부족에 불만을 제기했을 때 긴급 회의를 소집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했습니다. 또 다른 매장에서는 매출 부진으로 고심하던 점주와 함께 특별 할인 행사를 기획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노력 끝에 점주들은 다시 본사를 신뢰하게 되었고, 직원들 역시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매출이 급감한 매장을 돕기 위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전단지를 직접 돌렸고, 이 노력이 고객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려 놓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는 남편 없이도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점차 매출이 회복되고 가맹점주들의 신뢰를 다시 얻으면서 사업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빈자리는 여전히 컸지만 저는 그가 남긴 꿈을 이어가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현빛은 점점 성장해갔고, 어느새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연스럽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게에서 자주 놀고 이를 도왔던 현빛은 사업의 구조와 운영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습니다. 그는 매장 운영에서부터 고객 경험 개선까지 세심하게 관여하며 신세대의 관점에서 사업에 필요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한 번은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어 실행에 옮겼고, 이로 인해 매출과 고객 만족도가 동시에 상승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빛은 점차 사업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의 존재는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현빛은 특히 디지털 마케팅에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는 브랜드의 소셜 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벤트를 기획하고, 매장 방문 인증샷을 올리면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겨냥한 감각적인 영상 광고를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급증했고,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신규 고객 유입이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 구조를 개선했습니다. 현빛의 노력은 브랜드가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을 보며 남편의 뜻을 현빛과 함께 이어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현빛의 디지털 전략 덕분에 브랜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젊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었고, 효율적으로 개선된 시스템은 가맹점 운영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의 아이디어로 도입된 현지화 메뉴는 해외 매장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매출 신장을 견인했습니다. 현빛의 기여는 단순한 경영 참여를 넘어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빛은 이제 단순히 제 아들이 아니라 사업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빛은 사업 파트너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이었고, 그녀는 스마트하고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케팅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며 브랜드 전략의 조예가 깊었고, 현빛의 디지털 마케팅 접근법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업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지만 점차 서로에 대한 호감이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서윤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힘들어하는 날, 현빛이 그녀를 위해 직접 준비한 따뜻한 차와 간단한 간식을 가져다 주며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서윤은 그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동했고, 이후 두 사람은 일 외에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친밀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현빛이 갑작스럽게 서윤의 취미인 사진 찍기를 함께 하자며 주말에 산책을 제안했고, 둘은 함께 자연을 걸으며 소소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현빛은 그녀와의 대화에서 항상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서윤은 현빛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고, 함께 일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갔습니다. 현빛은 결국 그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를 제안하며 우리 사업 이야기 말고도 함께 나눌 시간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고, 서윤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으며 응답했습니다. 서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산된 계획을 가지고 현빛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현빛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칭찬하며 그의 신뢰를 얻는 데 성공했고,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이용해 정의의 마음에도 깊은 인상을 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가치관과 꿈을 나누었고 점차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서윤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며 힘들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고, 현빛은 진심 어린 위로와 함께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지금의 서윤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저는 그 모습을 응원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지며 점점 그에게 더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에서 점점 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전문성과 열정을 알아갔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이어지면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한 번은 서윤이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힘들어할 때 현빛이 직접 만든 따뜻한 요리를 건네며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서윤은 그 순간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하며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서윤이 카페에서 회의 준비를 하며 고심하던 중 현빛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앞에 작은 꽃다발을 놓고 서윤 씨, 이건 오늘도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작은 응원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윤은 놀라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지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서윤이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것을 본 현빛이 우산을 들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혼자 이렇게 있다가는 감기 걸리겠어요. 제가 데려다 줄게요. 라는 그의 말에 서윤은 놀라면서도 고마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 안에서 둘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쌓이며 현빛은 그녀에게 데이트를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도 현빛 씨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고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며 특별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현빛은 서윤과의 시간을 통해 점점 더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갔고, 서윤 또한 그의 따뜻함과 열정에서 큰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더 단단히 자리 잡으며 두 사람에게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결국 현빛은 서윤에게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고백하며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공원에서 작은 피크닉을 준비하고 은은한 저녁 노을 아래에서 반지를 꺼내 들며 말했습니다. 서윤 씨,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앞으로의 시간도 당신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네, 현빛 씨. 저도 당신과 함께하는 미래를 꿈꾸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한적한 정원에서 열렸으며 꽃과 초로 장식된 공간은 따뜻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서윤은 심플하지만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으며 현빛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그녀를 바라보며 벅찬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약을 나누며 항상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진심 어린 약속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들의 사랑이 담긴 서약에 감동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결혼식 후 신랑 신부가 손수 준비한 작은 선물이 모든 손님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선물에는 두 사람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빛은 결혼식 날 서윤을 바라보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행복은 두 사람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서윤을 처음부터 진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친절한 모습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저는 서윤을 가족처럼 대하며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저히 계산된 계획을 세우고 현빛에게 접근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후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은 서윤을 완전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서윤은 현빛과의 결혼을 통해 제 재산과 회사의 운영 내역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효부인 척하며 저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 부분을 도와드리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라며 회사와 재산 관리에 점차 개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제가 그녀의 도움을 고마워했지만 그 뒤로 벌어질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제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조금씩 이전하고 회사의 주요 자산을 비밀리에 처분하며 치밀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재산이 줄어들고 회사의 운영이 흔들리기 시작한 후였습니다.
요즘 회사 자금 상태가 조금 이상한 것 같구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서유는 밝게 웃으며 어머니, 외부 시장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한동안 안심했지만 모든 문제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리며 제 의심을 교묘히 피해갔던 것입니다. 결국 서윤의 계획은 성공했고 저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제 집도 빼앗겨 거리로 내몰리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를 고발하려 했지만 이미 서류와 증거들은 철저히 조작된 상태였습니다. 현빛조차 서윤의 거짓말에 속아 그녀의 편을 들며 저를 오해했습니다. 제가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거리의 벤치에 앉아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저는 제 잘못된 신뢰로 인해 이 비극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거리를 전전하며 살던 그 시절은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습니다. 추운 겨울, 낡은 벤치에서 몸을 웅크리며 밤을 보내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처음 거리로 나섰을 때 저는 제 자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되묻곤 했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었기에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동네 공원의 벤치는 낡고 차가운 철제로 되어 있어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이 얼어붙을 듯했고 나무잎이 흩날리는 소리가 밤새 저의 고독을 더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에는 길가의 작은 쉼터에서 몸을 움츠린 채 바람을 막으려 했지만 쉼터는 사방이 뚫려 있어 바람 소리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어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노숙자들과 자리를 다투는 일도 잦았고 저는 어두운 구석에 숨어 주변을 경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저를 더 외롭고 지치게 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봉투 안에 몇 가지 옷가지를 넣어 다니며 혹시 모를 비를 피할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거리는 곳곳이 무릉덩이로 변의 걸음을 옮기는 것조차 힘들었고 바람에 휘날리는 신문지들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간 낡은 처마 아래에 서 있거나 폐건물의 작은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비가 그치길 기다렸습니다. 빗물이 옷과 머리를 적실 때마다 차가운 감촉이 피부에 스며들어 제 체온을 더욱 빼앗아 갔지만 피할 곳이 없어 그저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주변의 공공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하며 지난밤의 추위와 고단함을 씻어내려 했습니다. 화장실의 차가운 물을 얼굴에 대는 순간 그 차가움이 단순히 물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면서 그곳에서 만난 다른 노숙자들의 피곤한 얼굴과 고단한 표정을 통해 저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곤 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료 급식소를 찾기 위해 매일 같은 길을 걷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배식을 받을 때마다 고마움과 자괴감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과거의 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라며 속으로 한숨을 삼키곤 했죠. 급식소 앞에는 항상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줄을 서며 정희는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자신을 의지로 다잡았습니다. 배식을 받는 순간 따뜻한 국물의 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저미듯 안정을 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과거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급식소의 소란스러운 소음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급식소에서의 한 끼는 배고픔을 채우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음식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부유했던 삶이 머릿속을 스쳐갈 때마다 자괴감과 후회의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스스로를 더 작아지게 느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앞에서 쓰러져 있던 저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해 물과 음식을 건네준 적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닌가요? 라는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굴욕감이 밀려왔습니다. 거리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단순히 몸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아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칠 때 저는 제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야,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모든 게 끝이야. 내 안에 있는 강한 마음을 잊지 마.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다시 빛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쪽에서는 절망이 속삭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숨과 눈물이 교차하는 밤이었지만 마음속 작은 불씨 하나가 꺼지지 않도록 애써 붙잡으려 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여기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잊지 마. 지금은 바닥이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제 안에서는 불안과 희망이 엇갈렸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삼켰지만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작은 불씨 하나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던 중 어느 날 저는 한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식당은 낡은 간판 아래로 따뜻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는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가에는 마른 나무잎이 흩날리고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동시에 밀려와 제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도 내가 설 자리가 있을까? 혹시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저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불어오는 찬바람에 정신이 번쩍 들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지도 몰라라는 결심이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식당 안은 따뜻한 불빛과 함께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풍경은 저를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저의 초라한 모습이 유리창에 비쳐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턱이 너무 높게 느껴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 안에 들어가도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주머니 속에서 꽉 쥔 채 망설이며 서 있었는데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저를 깨우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라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간절함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식당 주인은 처음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제 간절한 눈빛과 진심 어린 태도를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보세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날 것 같은 기분을 애써 삼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다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음식을 치우며 눈물을 삼키던 날도 많았습니다. 특히 한 번은 어린아이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치우는 순간 배고픔에 허기져 손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하던 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지금은 힘들지만 다시 일어서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고 다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여 제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특히 한 번은 손님이 남긴 음식을 먹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그들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픔이 절박했던 저는 허리를 숙여 그릇을 치우며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돌아와 혼자 남을 때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몇 번이고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님들 사이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자존심의 상처는 컸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게 더 큰 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도움은 제게 다시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발견한 노숙인 쉼터의 자원봉사자가 괜찮으세요? 잠시 저희 쉼터에서 쉬어가세요 라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은 얼어붙은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숙인 쉼터의 자원봉사자가 저를 발견하고 따뜻한 담요와 간단한 음식을 건네주며 이곳에서 잠시 쉬다 가세요.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처지를 이야기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시민이 제가 벤치에 앉아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뜨거운 음료와 함께 새로 산 목도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목도리라도 두르세요. 추위가 너무 매서울 텐데 라는 따뜻한 말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도움들이 모여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저를 발견한 노숙인 쉼터의 자원봉사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 오신 이상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해봅시다. 그 따뜻한 말은 제게 마치 오랜만에 듣는 위로 같았습니다. 또 다른 날, 한 시민이 이 목도리라도 두르세요. 제가 새로 산 건데 당신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며 미소를 지었을 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배려에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말과 행동은 얼어붙은 제 마음에 작은 불씨를 심어주었고 그 불씨는 제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선의를 가슴 깊이 새기며 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어 라고 다짐했습니다. 돈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식당 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허드레시를 추가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시장 곳곳을 돌며 작은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저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으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작은 가게를 하나 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과거 사업을 운영하던 때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했습니다. 손님들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집 음식은 항상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이 곧 제 힘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과거 서윤이 저에게서 빼앗아 갔던 것들을 되찾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우선 서윤의 행동과 재산 이동 내역을 추적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했고, 그녀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흔적은 매우 치밀하게 감춰져 있었고, 서류는 여러 번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관계자를 만나 서윤의 의심스러운 거래 기록을 확인하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녀의 이름으로 된 폐기된 문서를 발견한 한 직원의 익명 제보가 큰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수미가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의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야, 힘들었지. 라며 제 손을 꼭 잡은 그녀의 말은 가슴 깊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미는 어릴 적 저희가 뒷산에서 꿈을 이야기하던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서로에게 힘이 되었잖아.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자. 그녀는 자신의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윤의 숨겨진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고, 필요할 때마다 법률 자문도 연결해주며 제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수미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야,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울게. 우리가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이겨내자. 수미는 그녀의 회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서윤의 숨겨진 재산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었고, 제게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수미와 함께한 노력은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수미와 저는 함께 서윤이 조작했던 서류의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오타와 불일치한 날짜에서 비롯된 단서였고, 이를 통해 서윤의 더 큰 불법 행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서윤에게 강력히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윤이 반격하며 위협을 가했지만, 저는 수미와 함께라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고, 그들은 저의 진심을 믿고 제 재기를 응원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은 길고 험난했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윤의 치밀한 계획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며 승소의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마침내 서윤의 치밀했던 계획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작했던 서류와 거래 내역에서 불법적인 흔적을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윤이 제게 반격하며 위협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법정에서 저는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은 길고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처음 법정에 섰을 때 제 손은 떨리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증거를 제출하고 서윤의 부정행위를 하나씩 폭로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변호인은 교묘히 반박하며 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미와 전문가들이 준비한 탄탄한 자료와 증언들이 하나씩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윤이 조작했던 서류의 허점과 불법 자산 이전 기록은 법정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증언대에 서서 저의 억울함과 진실을 차분히 이야기하며 그동안의 고통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심판이 내려지던 날 재판관이 원고의 손을 들어줍니다라고 선언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고, 저는 드디어 서윤에게서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서윤은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고, 제가 잃었던 재산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승리는 제가 다시 제 삶을 되찾고 스스로를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윤이 제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떠나던 그날, 저는 그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 현빛이 저를 마주보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엄마를 의심할 수 있었는지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서윤의 말을 믿고 엄마를 힘들게 했던 순간들이 너무 후회돼요. 엄마가 그동안 겪으셨을 고통을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그의 말과 함께 쏟아지는 눈물을 보며 제 마음은 미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현빛아,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엄마는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가 함께 이겨냈으니 이제는 과거가 아닌 앞으로의 시간을 보며 살자. 우리는 서로를 꼭 안으며 그동안의 오해와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제게 커다란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제게 남은 삶은 단지 서윤에게서 되찾은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여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과의 일은 제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것은 결국 제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이 세상에서 저만의 길을 만들어갈 것입니다.